안녕하세요. 저희는 13팀 블리츠고요. 이번에 스테디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개발하고 여러분께 소개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발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에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설명드리고 타겟 유저와 핵심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다음에 바로 시연 영상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 진행 과정과 백엔드 진행 과정을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기획 배경은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스터디나 프로젝트 팀원을 구할 때 다들 이런 어려움 한번 겪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과 모집 과정이 조금 번거롭다는 어려움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해서 저희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로 설정한 타겟 사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팀원을 만나고 싶은 사람. 솔직히 좀 욕심인 것 같긴 한데요. 그 다음에 진행 도중에 팀원이 이탈했을 때 또 새로운 팀원을 다시 구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막막했던 그런 분들. 그리고 내가 이 스터디와 프로젝트에 좀 열심히 참여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쉽게 어필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주제의 스터디와 프로젝트 팀을 좀 쉽게 찾아보고 싶은 분들이 저희 서비스의 주 타겟 사용자입니다. 핵심 기능이 5개가 나왔고요. 그걸 통해서 3개의 이제 핵심 기능으로 좁히게 되었습니다. 저 5개의 기능은 저 시연 영상에서 이제 같이 보실 수 있어서 저희가 간략하게 이런 기능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첫 번째는 이제 관심 주제의 스터디의 프로젝트 주제에 따른 스터디 프로젝트의 쉬운 조회. 두 번째는 신청서 템플릿 그리고 끌어올리기를 통한 간편한 모집글 등록. 세 번째는 카드 및 리뷰 정보로 어떤 멤버의 참여도와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마지막 3번째 기능입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기능인데요. 이제 관심 주제 스테디의 쉬운 조회는 저희가 서비스 메인 페이지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필터와 검색 창을 통해서 원하시는 키워드나 또는 이제 스터디와 프로젝트의 조건들을 쉽게 설정해서 원하는 어떤 스터디나 프로젝트 모집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후에 이제 그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모집글에 좋아요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좋아요를 표시한 그런 모집글들만 따로 모아볼 수 있는 그 좋아요도 이제 필터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편한 모집글 등록을 위해서 저희가 그 리더 입장에서 멤버에게 물어보고 싶은 여러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템플릿으로 저장해서 쓸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이슈 템플릿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모든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기본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추후에 저희가 좀 명세를 하려고 하고요. 등록 단계에서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추후에 다시 활용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걸 또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런 템플릿을 유저 계정에 이제 저장해서 나중에 또 불러와서 쓸 수 있도록 간편하게 이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익숙하신 기능이죠. 최신글로 등록하기입니다. 저희 기존 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재모집의 경우에는 모집글을 뭐 지우거나 이제 또 날짜를 수정해서 다시 작성해서 올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저희는 최신글로 등록하기 기능을 넣어놔서 보다 간편하게 글을 최신화할 수 있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피어 리뷰 기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멤버와 프로젝트나 또 스터디를 진행을 했을 때 이 팀원들이 되게 괜찮았다라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카드나 어떤 한 줄 평이라는 그런 정보로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추후에 유저 정보 모달에서 나타나는 정보로서 다음 스터디나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그 스터디나 프로젝트의 리더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조금 더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네, 바로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네.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서 바로 회원가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닉네임 이제 중복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포지션과 이제 기술 스택을 설정할 수 있고요. 2가지만 설정하시면 저희 서비스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생성 메뉴로 이제 저희가 들어갔는데요. 이 유저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스테디 멤버를 모집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모집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좀 폼이 많기는 한데 금방 이제 넘어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이 폼의 장점은 어차피 모집글에 포함되어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또 폼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연락 수단이에요. 오픈 카카오톡방을 이제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다음에 이제 질문 등록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템플릿은 아직 뭐 이렇게 내용이 없지만, 네, 이제 하나씩 작성해 볼게요. 네, 리더 입장에서 멤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작성해서, 이건 이제 제가 질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을 다시 저장해 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라는 템플릿 저장한 것을 보여준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집글이 잘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스테디 메뉴에서 이렇게 내가 리더로 있거나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 스테디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질문을 수정할 수도 있고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면 이제 프로필 이미지나 이제 한 줄 소개, 관심 스택이나 이제 포지션 정보를 일일이 다 설정하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 줄 소개도 이렇게 열정적인 청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필 수정 메뉴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내가 만든 템플릿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수정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수정하고 이제 수정 완료 버튼을 눌러서 템플릿 제목도 이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템플릿 제목과 내용이 잘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멤버의 입장이에요. 멤버도 이제 또 좋은 리더를 찾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정우님이 잘 가입하셨고 스테디 검색을 눌러볼까요? 이제 바로 이제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이제 인기 스테디는 지금 조회수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추후에 조금 더 고도화된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술 스택이랑 진행 방식, 모집 방식 등을 통해서 이제 필터링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제가 방금 만든 스텝이죠. 네,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를 먼저 하고 싶었나 봐요. 좋아요도 할 수 있고요. 네, 참여자 보기 눌러서 지금 스테디에 참여하고 있는 멤버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청서 하면 제가 아까 작성한 어떤 질문들이 나왔죠. 여기에 이제 하나씩 다 답변을 작성을 해서 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리더한테는 알림이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잘못 작성한 게 있나 봐요. 아직 승인 대기 상태인 신청서는 이렇게 제가 작성한 그 답변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정도 되고요. 네, 알림이 왔죠? 눌러볼까요? 네, 신청서에 도착을 했네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익이 950점이래요. 뽑아야겠습니다. 네, 승인. 네, 그래서 이제 내 스테디에 들어가면은 저희는 이제 추후에 모집뿐만 아니라 운영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운영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아직은 멤버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어떤 스테디의 종료 또는 삭제 혹은 추방 기능밖에 없긴 합니다. 스테디 종료랑 삭제의 차이는 뭐냐면은 삭제는 그냥 아예 기록에서 스테디가 사라지는 거고요. 종료는 정상적으로 스터디나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저희가 이 스테디가 정상적으로 끝났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기능입니다. 네, 이건 리뷰를 남기고 있죠. 네, 역시 열정적인 청년이라고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그 리뷰가 제출되었으면은 이제 해당 리뷰는 그 리뷰를 받은 사람도 확인할 수 있고 남긴 사람도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멤버의 입장에서 네, 리뷰가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았죠. 아니네요. 네, 이제 리뷰 남기기 페이지를 들어가서 역시 리더 또한 이제 리뷰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리뷰를 남길 수 있고요. 마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스테디에 신청을 했을 때 승인, 거절, 대기 상태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아요 누르면은 좋아요 누른 스테디의 모집글만 보여줄 수 있고요. 네, 받은 리뷰도 이렇게 카드와 리뷰를 이렇게 한 줄 평은 그 참여한 스테디별로 이렇게 필터링이 되어요. 그래서 이제 넥스트 타임에서 받은 리뷰는 이건데 이건 공개나 비공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팀 협업 파트고요. 저희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협업에는 이제 총 5개 이제 진행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부터 이제 QA까지 다음과 같은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협업 도구로는 아래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게더부터 스웨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프론트엔드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이제 데일리 스크럼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투두랑 이슈를 매일매일 공유를 했어요. 이제 매일 너는 뭐 할 거니? 문제가 뭐니? 이걸 다 이렇게 물어봐서 기록하고 또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은 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각각이 맡은 태스크의 이제 진행도와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지 매일매일 알 수가 있었어요. 이제 물론 팀원분들이 이제 잘 따라주셔서 네, 그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빨리 공유해서 빨리 어떤 해결법을 모색할 수 있었고요. 저희 3명이서. 그래서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수정하거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발 컨벤션에서는 이런 것들을 설정했습니다. 조금 뭐 어필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커밋 메시지와 긴모지가 있는데 그것도 컨벤션을 저희가 설정해서 되게 일관적인 커밋 메시지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트러블 슈팅 문서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노션에다가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겪었던 것 중에 좀 이건 큰 건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동료도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페이지에서 모아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기획 단계에서 모든 스프린트의 목표를 다 일일이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정도 규모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림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매주 스프린트의 목표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네,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클라이언트 아키텍처고요. 저희는 이제 뭐 그러니까 버셀에 배포를 했는데 이제 다른 도메인, 커스텀 도메인과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아키텍처 그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프론트엔드 트러블 슈팅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서버 액션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인데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는 서버 액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엑시오스를 그 엑시오스 인터셉터 안에다가 이제 쿠키 안에 들어있는 토큰 값을 빼와서 이렇게 같이 전송하고 있었는데 그 넥스트에서는 이제 쿠키가 서버 사이드 쿠키가 있어요. 그 서버 사이드 쿠키 안에 있는 액세스 토큰 값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보내려고 했더니 why you server action in clickcom 이러면서 이제 뭐 에러를 막 뱉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제 코드 스플리팅을 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와 서버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엑시오스 인터셉터 다음 단에 있는 이 넌 누구냐 이 친구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인지 서버 컴포넌트인지 판별을 해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면은 이 쿠키스 넥스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원하는 get 쿠키를 임포트해서 쓰고 아니면은 이제 넥스트에서 제공하는 서버 사이드 관련 메서드들을 임포트해서 씀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친구는 넥스트의 다이나믹 임포트입니다.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와 서버 컴포넌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자면 요 윈도우 전역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트러블 슈팅인데요. 이거는 401 unauthorized라고 지었습니다.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제 스테디에서 백엔드 서버한테 줘 했는데 401 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니까 개발자 독을 열어보니까 액세스 토큰이 없어요. 뭐지? 이러면서 이제 알림도 이게 뱅글뱅글 도는 모습만 나오고 그래서 뭘까 해서 찾아보니 네, 액세스 토큰이 없었던 게 사실 원인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Next.js에서 이 친구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error.js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걔는 그 해당 레벨의 페이지 컴포넌트를 감싸는 에러 바운더리의 폴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서 그 에러를 잡아낼 수가 있었어요. 백엔드에서는 토큰의 상태, 토큰의 에러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코드와 메시지를 보내줬는데요. 그 에러 형식에 따른 타입을 정의해두고 걔를 이제 엑시오스 에러에 이제 제네릭으로 넣은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스테이터스와 코드에 따라서 분기 처리를 해서 이제 만약에 토큰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제 토스트 메시지로 로그인 정보가 만료되거나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준 다음에 바로 로그아웃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시킴으로써 이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그 토큰 관련 에러가 생겨가지고 페이지 빌드가 자체가 실패했을 때만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아까 그 뱅글뱅글 있잖아요. 이 친구는 얘가 그 빌드에 실패하더라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그 에러 바운더리가 못 잡아내는 거예요. 페이지가
얘만 안 되는 거지 이 전체 메인 페이지는 보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얘는 그냥 그 유즈 쿼리의 에러 객체에서 잡아줬습니다. 네. 그 에러 객체에다가 이제 또 데이터 코드 참조해서 이제 그 백엔드에서 정해준 코드가 맞다면 이제 로그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로그아웃 하는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프론트엔드 개선점이 이렇게 많네요. 이제 신규 유저를 위한 서비스 기능 소개 UI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랜딩 페이지나 어떤 유저 어떤 그 앱 자주 묻는 질문 네, 그런 페이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정보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인풋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도 이제 다 뭐 XSS 위협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구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마크다운 에디터에는 적용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페이지 컴포넌트의 코드 가독성 향상을 위한 이제 컴포넌트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현에 급급해가지고 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코드가 뭐 문제 찾기가 조금 힘든 경우도 있었고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 이제 어떤 비동기 데이터를 넣어줄 때 그 역할은 이제 서버 컴포넌트가 좀 감당하면 좋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런 이관 작업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 접근성 저희도 이제 라이트하우스 점수를 돌려봤는데 접근성 영역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처리나 이제 지역화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는 모바일 환경이 그 데스크탑 환경만큼 되게 최적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사용성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PWA 같은 걸 적용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백엔드 발표를 맡게 된 원건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창기님이 랩을 해주셔서 좀 시간적 여유가 생겼는데 그래도 저희 빨리 끝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하니까 저도 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엔드 협업인데요. 저희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다 같이 모여서 스프린트별 투두를 이제 깃허브 이슈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이슈 템플릿을 분리를 하여서 이제 각각 어떤 것에 대한 이슈를 작성을 한 것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밋 메시지 그리고 코드 레벨에서의 컨벤션도 미리 이제 정의를 해서 같이 맞추도록 하였는데 커밋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it 모지라는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상황별로 맞는 git 모지를 사용하도록 컨벤션을 정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레벨에서는 인텔리제이의 코드 스타일 기능으로 코드 포맷을 한 후에 커밋을 하는 식으로 컨벤션을 준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드 리뷰를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서 다른 팀원들이 작성한 코드에 리뷰를 작성을 하고 승인을 해야만 디벨롭 브랜치 또는 메인 브랜치로 머지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PR 같은 경우 그 내부에 그 코드가 되게 많아지면은 그 리뷰어 입장에서 리뷰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깃허브 애플리케이션 중에 풀 리퀘스트 사이즈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PR의 사이즈를 인지를 해서 각 사이즈에 맞게 라벨을 붙여주는데 저희가 이 라벨을 규모를 이제 S에서 L로 유지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코드 리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스택인데요. 저희도 뭐 그렇게 크게 특별한 기능을 많이 쓰지 않아서 다른 팀들과 많이 비슷한데 그나마 좀 특별한 거는 이제 아까 원우님 팀인가? 다른 팀에서도 이제 레스트 독스와 스웨거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레스트 독스와 스웨거를 같이 쓰면서 이 프로덕션 코드 내부로 이 API 문서와 코드가 침투되지 않도록 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좀 더 인터랙티브한 API 문서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CI/CD 플로우인데요. 저희 CI/CD 플로우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데브 서버로 이어지는 CI/CD 플로우랑 그 다음에 운영 서버인 메인 브랜치로 이어지는 CI/CD 플로우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던 이유는 이제 개발 초기에는 저희가 알고 있던 방식인 이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을 하고 엔진엑스를 이용한 블루그린 배포로 빠르게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해서 CI/CD 플로우를 짜놨었는데요. 이제 실무에서 엘라스틱 빈스톡 아니면은 또 ECS라는 배포 툴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이 과정을 이제 범준님께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갖고 운영 서버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른 배포 툴을 사용을 하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경험도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엘라스틱 빈스톡을 사용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얻는 장점으로는 이제 초기 설정에서 로드 밸런서를 같이 사용을 해서 오토 스케일링 기능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 엘라스틱 빈스톡으로 생성되는 EC2 내부에
엔진엑스나 아니면 자바, 도커 이런 플랫폼 같은 것들도 같이 시작부터 넣어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간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는 엔진엑스를 통해서 블루그린 배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스턴스를 두 개를 띄우게 되는데, 인스턴스가 아니라 스프링 서버를 두 개를 띄우게 되는데, 엘라스틱 빈스톡 같은 경우는 하나만 띄워도 무중단 배포가 가능하게끔 설정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라스틱 빈스톡을 썼을 때 단점으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보도 코드 디플로이에 비해서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공식 문서를 보면은 해결할 수 있긴 했었고, 그 다음에 초기에 설정을 하는 거에서 러닝 커브가 조금 코드 디플로이보다 높았던 점이 그나마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백엔드 요청 처리 플로우인데요. 저희는 이제 라우터 53을 써서 HTTPS 통신으로 이 로드 밸런서로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저희가 이 로드 밸런서를 사용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 데브 코스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도 이 서비스를 계속 운영을 하고 실제로 계속 리팩토링을 이어나갈 그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데브 코스에서 준 AWS 계정이 아니라 저희들의 프리티어 계정에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프리티어에서 사용하는 인스턴스가 이제 마이크로다 보니까 되게 인스턴스를 크게 쓸 수가 없어서 요청이 조금만 몰려도 서버가 터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를 적용을 해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서버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아마존 S3를 이용을 하였고,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RDS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모니터링 서버를 적용을 하였는데, 모니터링 서버의 경우에는 또 다른 서버를 띄워서 이제 그라파나와 그 다음 프로메테우스로 EC2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였고, 그 다음에 로키도 같이 사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발생하는 로그 정보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백엔드 트러블 슈팅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N+1 문제를 이제 원투매니와 페이징과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결한 쿼리를 어떻게 테스트했고 어떻게 최적화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까 시연 영상에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필터링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필터링 조건들을 다 정교화를 해서 이렇게 N대1 관계로 그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쿼리 DSL로 이 동적 쿼리를 작성을 해서 만든 메소드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정교화가 좀 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쿼리가 좀 복잡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저희가 페이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프셋과 리밋을 설정을 해 주었고, 1대 다 관계를 조인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 건의 중복 데이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페이징 처리해 주기 위해서 디스팅트를 적용을 하여서 쿼리를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쿼리를 작성을 해서 로그 정보를 확인을 해 보았는데, 지금 요청 총 소요 시간이 553ms로 저희가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개수가 약 1000개도 안 됐었는데 요청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쿼리도 총 56개로 되게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가 이제 지연 초기화로 인한 N+1 문제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패치 조인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쉬웠던 점이 이 단순히 N+1 문제만 바라보고 해결을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조회를 원하는 컬럼들만 프로젝션을 통해서 조회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반전교화를 적용을 해서 이 쿼리 개수를 줄인다던가 하는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이런 부분을 좀 떠올리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그냥 패치 조인으로 해결해야겠다 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패치 조인을 적용을 해서 쿼리를 실행을 해봤는데 다음과 같은 경고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그 쿼리로 실행한 모든 조회 결과를 이 스프링 메모리에 전부 올려서 페이징 처리를 하겠다는 경고 내용입니다. 이런 경고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1대다 관계를 패치 조인을 하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를 몇 개를 가져와서 페이징을 해야 되는지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이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인데요. 이렇게 하면 페이징 처리는 정상적으로 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조회 결과를 메모리에 올려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쿼리로 페이징을 하는 그런 장점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디폴트 배치 패치 사이즈 옵션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배치 사이즈 어노테이션과 동작 방식은 같고 이제 글로벌로
옵션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연 초기화로 발생하는 쿼리를 이 옵션의 크기만큼 모아두었다가 그 크기에 도달하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쿼리의 웨어 인절에 파라미터로 담아주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니까 기존 대비 약 70% 이상 단축을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만족을 하지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을 최적화하고자 이제 인덱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항상 오더바이 조건에 그 프로모티드, 아까 그 끌어올리기 기능을 설명드렸었는데 그 끌어올린 시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데이터를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모티드 컬럼에 디센딩 인덱스를 생성을 해서 데이터 조회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에는 최소 300만 건에서 600만 건의 더미 데이터를 넣어 놓았고 이렇게 오프셋별로 성능을 측정을 해보았는데 만에서 4만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가 이제 7만에서는 되게 유의미한 그 성능 개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개선한 쿼리도 7만 1000에서는 동일하게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제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로 조회를 할 때 모든 정보를 이 인덱스만을 가지고는 처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조회하는 과정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라고 최초에는 추측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는 스테디에 있는 모든 컬럼들을 이 인덱스만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하면 되겠다 해서 좀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커버링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이 non clustered 인덱스로 모든 컬럼을 조회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실제 테이블을 조회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오프셋의 경우에는 이제 오프셋의 크기만큼 실제 데이터들을 다 읽어오기 때문에 이 오프셋 과정에서도 이 과정을 생략을 하면은 되게 유의미한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서브 쿼리를 작성을 하였는데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지금 그 스테디라는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조회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컬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생성을 하면은 다른 작업들에서 성능이 느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컬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생성을 하기보다는 서브 쿼리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컬럼에 대해서만 커버링 인덱스로 조회가 가능하게끔 해서 다음과 같이 성능 개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7만에서 되게 유의미한 차이를 이뤘는데 25만 2666까지만 저희가 오프셋을 한 이유가 이제 이 이후로 또 어떤 한계점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QA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결론은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카운트 쿼리를 최적화할 수 없었다는 점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오프셋을 이용한 페이징을 하는 게 문제가 없지만 데이터가 많아진다면 커서 페이징 방식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백엔드 개선점인데요. 저희가 MVP 모델을 빨리 설정을 하고 개발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되게 좀 간결합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올리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알림을 날리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되게 간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이벤트 소싱을 통해서 분리를 하고 또 성능 개선을 하게 된다면은 비동기 로직을 작성을 해서 성능 개선을 이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검색 기능도 지금은 아직 간단하게만 구현을 해서 MySQL에 그냥 like로 검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MySQL의 풀텍스트 인덱스의 ngram이라는 것이 한국어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검색 인덱스여서 이 풀텍스트 인덱스와 그리고 형태소를 기반으로 구분하는 엘라스틱 서치를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게 저희 서비스에 더 적합한지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처럼 좀 빠르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되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되게 뚱뚱한 서비스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CQS 패턴을 활용을 해서 가독성도 올리고 의존성도 분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증 쪽에서 아직 리프레시 토큰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리프레시 토큰을 적용을 해서 개선을 이뤄낼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님이 구현하신 것 중에서 게시글 끌어올리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백엔드에서 어떻게 구현하셨는지 궁금하다라고 나오고. 그 끌어올리기 기능은 그냥 이제 프로모티드 앳이라는 컬럼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객체를 생성을 할 때 그 크리에이티넷이 같이 생성이 되는데 그 값을 프로모티넷에 일단 처음에 최초에 넣어두어서 생성 시기랑 프로모티넷 시기가 같게 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로모티넷으로 정렬을 해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성 시기로 정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끌어올리기 기능을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내림차순으로 날짜별로 최신순으로 조회가 되게끔 해놨고요. 그다음에 끌어올리기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 API를 호출한 시간으로 프로모티드 컬럼을 최신화시켜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